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3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후보, 그 실체가 무엇이냐?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저기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유승민계다, 또는 김종인의 아바타 아니냐? 이런저런 이제 헐뜯기, 이런 것도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저 같은 사람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정치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그 기라성 같은 후보들을 다 물리치고, 물론 예비 경선이긴 하지만 1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저의 관심사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여기저기에 누구한테 묻기도 하고, 여론조사 같은 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취재도 하고, 이게 이제 기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댓글 같은 데 보면 너 누구 좋아해서 이런 것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의 내년 정권 교체 희망을 증폭시킬 것이냐 아니면 하락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 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이 관심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저런 분석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이냐? 이게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이준석 돌풍도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말로 확인하고 분석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고 데이터에 나와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을 한 것은 20일입니다. 5월 20일이죠. 그리고서 25일에 당대표 후보자 비전 발표회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5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미래 세대에 집중해서 보수정당의 외연을 확장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중진이건 신예건 간에 다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해나가겠다. 또는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게 지금 임무 아닙니까? 이번에 뽑는 6월 11일 날 뽑는 당대표의 임무는 사실상은 대선 후보 경선 관리, 그 다음에 대선까지의 당의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구사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 어찌 보면 그게 다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대선에서 졌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상상하기도 싫은 얘기겠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그럴 경우에는 지금의 대표가 그때도 또 있겠습니까? 그때는 또 비대위 구성하죠. 그 전에라도 만약에 국민의당과의 합당, 또는 윤석열 전 총장 측과의 연대, 또는 다른 기타 등등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것이 자리를 던져야 될 상황이 올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뽑는 대표는 아주 한시적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맡겨진 임무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 명백하고, 아마 지금 후보들 이제 5명이 예비 경선에 뽑혔습니다만은, 그리고 본 경선에 경쟁을 하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되겠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아마 그것이 제1 목표일 것이고, 그것을 당원들한테나 또는 일반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대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첫 번째 광주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립니다. 이 연설에서도 결국은 나는 어떻게 해서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을 누가 가장 믿음직하게,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근데 두 개의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죠. 5월 22일 날 조사했던 한길리서치, 똑같은 기관 겁니다. 조사를 보면 이준석이 30.1%, 나경원이 17.4%, 그래서 한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에서 그 전에 조사했던 거, 8일부터 11일 사이에 조사한 거는 나경원이 15.9, 이준석이 13.9입니다. 2%포인트 차이죠. 그러면 2%포인트 차이로 뒤졌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불과 열흘 만에
14%포인트가 늘어나서 오히려 12%포인트를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앞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게 이제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이게 SNS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네이버에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이렇게 막 쳐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검색어죠. 그 검색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검색량,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데, 출마 선언을 한 20일 즈음부터 이준석이라는 검색어가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런 대선 주자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7일이 있는 주, 그러니까 17일부터 5월 17일부터 22일 사이죠. 그 일주일 동안은 이 네이버 데이터 검색, 이걸 이제 100으로 보고 했을 때 최대량이 100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준석이 69, 윤석열 11, 이재명 6, 이낙연, 정세균 각각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압도했다. 17일부터 22일 그 주에. 근데 실제 출마 선언은 20일 날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어제 거를 보니까 더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지금 제가 썸네일에 이 그래프 이렇게 올렸죠. 거기에 가장 피크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을 때, 근데 가장 피크일 때가 5월 27일 때고요. 이때가 이제 그 이준석이 1위다 이게 발표가 된 시점. 그러니까 이준석이 누구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쳐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요 떨어진 게 29일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거기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그게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벌써 이준석이 예비경선에서 1위 했대라는 것 이후에 한 이틀 지났으니까 이제 검색어 순위가 좀 떨어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아직도 어제 기준으로 대선 주자급들을 압도하고 있다. 물론 이 관심도라는 것이 어제 보면 이준석이 100, 윤석열이 65, 이재명이 31, 이낙연이 11, 정세균이 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대선 주자 뭐 4명 거를 다 합쳐봐야 이준석 후보를 조금 앞섭니다. 이 정도로 이준석에 대한 네이버 검색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청년 후보 이준석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관심이 곧바로 이준석에 대한 지지나 호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거 있죠. 정치인은 부고 빼놓고서는 신문에 나는 게 좋다. 그것처럼 어쨌든 이준석에 대해서 호감이 있든 아니면 비호감이 있든 간에 이준석이 누구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한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게 뭐 곧 이준석 돌풍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이 다른 것이죠. 그런 점을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고, 여하튼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이준석이라는 청년을 빼놓고서는 정치권의 화두가 떠오르지가 않는다 하는 게 네이버 검색량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인지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즘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정치인이 누구냐? 윤석열, 이재명, 뭐 이낙연, 정세균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들 입에 이준석이 오르내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이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확연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도량, 그러니까 보도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런 거. 근데 이제 보도를 자주 하니까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뭐 여권, 민주당 일각에서 이럽니다. 언론이 띄운 것이다. 언론이 윤석열과 이준석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허무맹랑한 혹세무민입니다. 언론은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떠 있는 걸 보도하는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인과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언론이 일부러 띄운다? 글쎄요, 뭐 그런 언론도 있겠죠. 뭐 그건 언론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언론은 무슨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보도하는 게 언론이다. 이준석 돌풍을 언론에서 예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들 예고 못했습니다. 다만 그냥 청년인데 이 청년이 예비 경선에 되겠어?
근데 여론조사를 하니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될 것 같다는 사실을 보도한 겁니다, 언론이. 보도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이준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이런 상호작용은 있죠. 그러나 언론이 처음부터 이 청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대표의 깜도 안 되고 대표 출마를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도 않은데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준석이라는 보도를 해서 그 보도 때문에 이준석이 뜬다? 뭐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저는 제가 뭐 기자를 30년 넘게 했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언론에서 그렇게 띄워서 한 사람 거의 없다. 물론 과거에 뭐 독재정치 시대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1987년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 그런 경험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보도량 추세라는 것은 이게 언론진흥재단에 보면 비카인즈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검색어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기사를 찾아보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보면 20일부터 27일 사이에 이준석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 기사가 1143건이 나옵니다. 윤석열 948건, 이재명 737건, 이낙연 617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일부터 27일 그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보도를 했다. 왜? 그만큼 활동이 훨씬 더 많았다. 내지는 사람의 관심도,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감성연관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인이 있으면 그 이 정치인과 관련해서 호감 가는 단어, 또는 비호감 단어, 뭐 이런 것들을 연관 검색을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또 분석하는 매체가 있다고 하네요. 저도 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썸 트렌드라는 그 분석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썸 트렌드라는 거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트위터, 블로그 이런 SNS상 텍스트 그 내용을 뽑아서 긍정, 중립, 부정 이렇게 구분해주는 분석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이 SNS상에서 이준석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뭐 그런 건 몇 프로, 부정적인 단어는 몇 프로, 중립적인 단어는 몇 프로, 이런 것들을 썸 트렌드에서 분석해서 보여주는 도구인데 거기에 보면 20일부터 26일 사이에 썸 트렌드라는 곳에 감성 연관어, 그걸 감성 연관어라고 하는데 그 분석을 보면 SNS상 텍스트에서 이준석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죠. 20일과 23일에 긍정 연관어, 이준석과 관련한 긍정 연관어가 31%였고 그 다음에 부정 연관어는 58%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연관어가 훨씬 더 많았다. 부정 연관어 중에는 그러니까 이준석 그리고 그 연관 검색어 중에서 혐오, 논란, 범죄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키워드의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이때는 아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하고 그 페미니즘 논쟁을 벌였을 때 뭐 20대 여성이 뭐 혐오 뭐 어쩌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연관 검색어가 이게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달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24일부터 26일 사이를 한 달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때는 긍정 연관어의 비중이 60%로 늘었다. 무지무지하게 늘은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성 연관어 비율은 16%.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 무려 42%포인트가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달 전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준석이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 이거를 한 달 전에는 꽤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요즘에는 긍정적인 연관어 단어를 많이 찾는다. 그럼 그게 뭐냐? 젊다, 괜찮다, 꿈꾸다, 지지하다 이런 것들이 상위 검색어에 올라가 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 이준석이라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호감도가 급격히 늘었다. 한 달 전에 비해서도 늘었고 일주일 전에 비해서도 늘었다. 이런 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이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대표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통계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11일 정도 남았죠. 11일 날 하니까 9일, 10일 이제 또 여론조사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11일까지 이래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한 11일 정도 남은 겁니다. 이제 내일 5월 31일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 동안에는 이준석 정치원 최고위원에 대한 이런 감성 연관어, 데이터 정보량 검색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뭐 약간씩 감소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뭐 활동연설회 하고 뭐 이러면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 그거는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11일간의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보여줘야 될 것, 36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슨 안정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의힘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면 뒤집어지는 거야? 하는 그런 안정감, 이걸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내년 정권교체 전략이 과연 뭐가 있느냐. 정권교체 전략이 본인이 혼자 다 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36살에 아무리 여의도 정치 10년을 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다 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년 정권교체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걸 당원들한테, 일반 유권자들한테 보여준다면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걸 여전히 갸우뚱하게 만든다면 대표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왜 이준석 돌풍이 이렇게 거의 태풍처럼 돼 있느냐 하는 게 SNS를 보니까 답이 있더라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